강서연은 해가 진 지 한참이나 지난 후에도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찻잔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똑, 똑, 똑. 규칙적인 시계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독한 삶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차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마실 생각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찻잔 너머의 희미한 벽을 응시할 뿐이었다.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건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녀를 감싸는 것은 언제나 이 익숙한 공허감이었다. 30살의 강서연은 겉으로는 평온하고 다정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한 유치원 교사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5살 이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깔끔했지만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개인적인 온기가 부족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어떤 그림이나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반찬통 몇 개와 우유,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채소들이 전부였다. 저녁 식사도 대충 빵 한 조각이나 시리얼로 때우기 일쑤였다. 그녀는 요리에 취미가 없었고 혼자 먹는 식사는 그저 허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일상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서 이 공허함마저도 그녀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향했다. 발코니에는 그녀가 애지중지 키우는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잎이 무성한 몬스테라, 작지만 강인하게 피어나는 다육식물,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들꽃 몇 송이. 그녀는 작은 물뿌리개로 조심스럽게 화분 하나하나에 물을 주었다. 흙이 물을 흡수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이 식물들은 그녀에게 있어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그녀가 가진 유일한 생명체였다. 무언가를 정성껏 돌보고 보살피는 행위만이 그녀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화분의 잎사귀에 묻은 먼지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너희는 참 좋겠다. 뿌리를 내릴 곳이 분명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들렸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해맑은 눈빛, 그리고 조그만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붙잡는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었다. 특히 퇴근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편은 뭉클해지곤 했다.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의 품으로 달려갔고 부모들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이 결코 가져보지 못한 혹은 기억하지 못하는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늘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를 띄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그리움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유치원 폐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한 아이의 엄마가 허둥지둥 뛰어왔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러 와야 할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자신은 급히 병원으로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아이는 엄마의 불안한 표정을 보더니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도 돌봐줄 사람도 없다고 했다. 강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에도 마음이 약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민이를 데리고 있을게요.
어머님께서 일이 끝나시면 편하게 데리러 오세요. 강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엄마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괜찮습니다. 지민이도 저와 함께 있으면 더 안심할 거예요. 어머님은 어서 병원으로 가보세요. 강서연은 지민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다. 아이의 엄마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황급히 유치원을 나섰다. 강서연은 지민이를 안심시키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유치원 급식으로 나온 남은 반찬과 밥을 데워 지민이와 마주 앉았다. 지민이는 엄마 아빠 걱정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지민이에게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밥을 먹였다. 아이가 좋아하는 콩나물을 직접 덜어주기도 하고 김에 밥을 싸서 먹여주기도 했다. 작은 아이의 입에 밥이 오물오물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지민이가 잠들자 조심스럽게 무릎에 눕혀 토닥여 주었다. 아이가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를 보살피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이의 엄마는 밤늦게 유치원에 도착했고 강서연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따뜻한 행동은 아이 엄마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강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착꽃 모양으로 섬세하게 조각된 은빛 펜던트였다.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주었는지 그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5살 이전의 기억이 사라진 것처럼 이 목걸이의 유래 또한 그녀에게는 미스터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늘 이 목걸이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인 양.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위안과 함께 미묘한 슬픔을 느꼈다. 가끔 그녀는 꿈을 꾸곤 했다. 꿈속에는 늘 거대하고 화려한 집이 등장했다. 끝없이 펼쳐진 정원, 높은 천장, 그리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홀.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웃고 떠들며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었다. 꿈속의 그녀는 그 파티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행복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꿈속에는 항상 한 남자의 얼굴이 등장했다.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 그는 꿈속의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았다. 참 이상한 꿈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어쩌면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착꽃 펜던트와 희미한 꿈들이 30년 전 잃어버린 그녀의 진짜 정체성을 향한 작은 단서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단서들이 곧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이제 막 시작될 드라마의 고요한 서막에 불과했다. 강서연의 평온한 일상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어느 화요일 아침 유치원 원장님의 호출로 찾아왔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원장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연 선생님,
새로 전학 오는 아이가 있어요. 오늘부터 선생님 반으로 오게 될 거예요. 원장님이 말했다. 아이는 김지훈이라는 아이인데 이번에 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아이랍니다.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 이사장이라면 바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대항그룹의 김태준 회장이었다. 회장님의 손자가 일반 유치원에 다닌다는 것도 의외였지만 그녀의 반으로 배정되었다는 것에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설렘도 함께 찾아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낮잠에 든 고요한 시간. 김지훈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강서연의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지훈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의젓해 보였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교실을 둘러보았다. 엄마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보였다. 그녀는 강서연에게 지훈이를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건넨 뒤 황급히 유치원을 떠났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강서연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금세 적응하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섬세하고 조용했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쌓을 때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강서연은 지훈이의 그런 모습에서 왠지 모를 기시감지 실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이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 강서연은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김태준 회장이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위엄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중년이지만 여전히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쌓인 경험과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선생님, 김지훈 할아버지입니다. 손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다. 강서연은 그의 등장에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대기업 회장이 손자를 직접 데리러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회장님, 지훈이 여기 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강서연을 한번 훑어보더니 그의 눈빛은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지훈이를 데리고 나서려던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는 다시 강서연을 응시했다. 강서연은 그의 시선이 어딘가 모르게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얼굴에서 잊혀진 퍼즐 조각을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김태준 회장은 지훈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 문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의아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강서연은 그의 시선이 사라질 때까지 한동안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강서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태준 회장의 얼굴이 계속해서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낯선 친숙함,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일어났던 알 수 없는 떨림. 그것들은 단순히 대기업 회장을 만났다는 부담감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뒤척이며 애써 그의 얼굴을 지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희미한 과거의 꿈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화려한 집, 파티, 그리고 그 중년 남자의 얼굴. 꿈속의 남자와 김태준 회장의 얼굴이 겹쳐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며칠 후 김태준 회장은 또다시 지훈이를 데리러 왔다. 이번에는 강서연의 반 아이들이 모두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간이었다.
김태준 회장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림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러다 지훈이가 그린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지훈이는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감으로 커다란 착꽃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 착꽃은 강서연이 목에 걸고 있는 펜던트의 꽃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지훈아, 이 꽃은 어디서 본 거니? 김태준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훈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강서연을 가리켰다. 선생님 목걸이에 있는 꽃이요. 김태준 회장은 지훈이의 말을 듣자마자 강서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고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착꽃 펜던트. 그 펜던트는 30년 전 실종된 그의 딸 김민서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이자 민서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펜던트였다. 그는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민서의 펜던트를 찾아다녔지만 단 한 번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자의 유치원 교사가 그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다니 강서연은 김태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때 강서연의 머릿속을 강렬한 통증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섬광과 함께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화려한 정원, 거대한 집, 그리고 웃고 있는 한 남자와 여자의 얼굴,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둠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비명소리. 강서연은 비틀거렸다. 그녀는 머리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아, 아파. 김태준 회장은 강서연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놀라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30년 전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강서연의 눈에 흐릿하게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한 남자가 자신을 안고 다정하게 미소 짓는 모습. 그 남자의 얼굴은 바로 김태준 회장의 젊은 시절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 순간 강서연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엉키고 설켰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려 했지만 아직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남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낯선 연결고리,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미지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강서연의 혼란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김태준 회장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 그리고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 번개 같은 섬광과 함께 나타난 기억의 파편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의 기묘한 연결고리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목에 걸린 착꽃 펜던트는 더 이상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향한 유일한 단서이자 동시에 그녀를 미지의 혼돈으로 이끄는 안내자 같았다. 그녀는 밤마다 꿈속에서 화려한 저택과 정체 모를 남자의 얼굴을 보며 잠에서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럴수록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졌다. 한편 김태준 회장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30년 전 실종된 딸, 민서, 그의 삶을 지배했던 그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강서연이라는 유치원 교사를 통해 다시금 희미한 희망으로 떠올랐다.
착꽃 펜던트. 그 펜던트는 그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들을 한순간에 폭발시켰다. 그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그의 직감은 강서연이 민서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김태준 회장은 즉시 자신의 오랜 비서이자 오른팔인 이 이사 리 다이렉터를 불렀다. 이 이사는 30년 넘게 대한그룹에 몸담으며 김 회장의 모든 것을 지켜봐 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민서의 실종 당시에도 김 회장 곁에서 비통해하며 함께 민서를 찾아 헤맸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이 이사,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김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했다. 강서연이라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주게. 그녀의 과거, 가족관계, 출신지, 5살 이전의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특히 그녀가 목에 걸고 다니는 착꽃 펜던트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게. 이 이사는 김 회장의 지시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강서연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이 이사는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강서연의 주민등록 기록, 병원 기록, 학교 기록 등을 꼼꼼히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강서연의 공식적인 출생 기록은 그녀가 5살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전의 기록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당시 한 보육원에서 발견되어 새롭게 신원이 등록된 아이였다. 또한 그녀의 현재 나이는 실종된 민서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역시 펜던트였다. 이 이사는 강서연의 목걸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김 회장에게 보고했다. 김 회장은 사진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은 떨렸다. 사진 속 펜던트는 30년 전 민서가 사라지던 날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 착꽃 펜던트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작게 훼손된 민서라는 이름까지도. 이 이사, 자네가 민서를 찾았네.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개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30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희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이 이사 역시 감격에 벅차올랐다. 그는 처음에 회장의 지시를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강서연이 민서라는 것을 확신했다. 회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이 이사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이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대한그룹 내부의 또 다른 인물의 촉각을 건드렸다. 바로 김태준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김민준, 김민조은이었다. 민준은 냉철하고 야심찬 인물로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김 회장이 유치원 교사인 강서연에게 비정상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 이사가 강서연의 뒷조사를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민준은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치부했다. 30년 전 사라진 여동생 민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혹시 아버지가 이 유치원 교사에게 속아 넘어가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입거나 혹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했다. 이 이사가 지금 유치원 교사 강서연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아버지께서 직접 시키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구나. 김민주는 자신의 비서에게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 여자에 대해 나도 따로 조사해봐.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 혹시 아버지 돈이라도 노리는 꽃뱀이 아닌지,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전부 알아내. 김민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아버지가 갑자기 친척도 아닌 유치원 교사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나 강서연이 정말로 잃어버린 여동생이라면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오갔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그는 어떠한 방해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강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혹은 최소한 그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강서연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김태준 회장과 이 이사의 은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치원에서의 일상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과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김태준 회장의 눈빛과 그가 보았던 자신의 펜던트, 그리고 머리를 스쳐 지나간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은 그녀의 평온을 앗아갔다. 그녀는 밤마다 꿈에서 깨어나면 잊혀진 과거의 잔영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그것들은 마치 안개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지훈이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은 그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한편 김태준 회장은 이 이사의 보고를 받은 후 강서연이 자신의 딸 민서라는 것을 거의 확신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만큼 그는 조심스러웠다. 민서가 실종된 후 가족의 삶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강서연의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에게 강요하거나 혼란을 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강서연의 정체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무대, The Arena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김태준 회장은 곧 다가올 대한그룹 창립 기념일을 이용하기로 했다. 매년 대한그룹은 성대한 창립 기념 파티를 열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는 이 이색에 지훈이를 통해 강서연을 파티에 초대하도록 지시했다. 지훈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특별 공연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해보게.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이 느껴졌다. 강서연은 지훈이의 전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대기업 창립 기념 파티에 유치원 교사가 초대되다니.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이의 간절한 눈빛과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또한 김태준 회장의 가족과 다시 마주할 기회라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묘하게 반응했다. 어쩌면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파티 당일 강서연은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원피스를 차려입었다. 하지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드는 상류층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마치 외딴 섬처럼 느껴졌다. 김태준 회장의 저택은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화려한 집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 공간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고 머리에서는 다시금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더 강렬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마치 홀로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작은 배와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지훈이의 해맑은 미소뿐이었다. 파티장 한편에서는 김민준이 날카로운 눈으로 강서연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강서연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그녀가 3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여동생 민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민서의 등장은 그가 공들여 쌓아온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위협할 터였다. 그는 민서를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했고 이제는 민서가 돌아오는 것을 막고 싶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강서연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민준의 아내인 박선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존재가 남편의 계획을 망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 여자가 정말 민서일 리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버지가 잠시 헛것을 보시는 거겠지. 민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강소연을 향해 경멸과 함께 의심을 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소연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을 작정이었다. 파티의 한가운데 김태준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제 손자 지훈이의 유치원 선생님이신 강서연 선생님입니다. 강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서연에게로 쏠렸다. 강서연은 지훈이와 함께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동요를 불렀고 아이들은 율동을 따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에서 용기를 얻으려 했다. 그때 김태준 회장은 연설대에서 내려와 강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목에 걸린 착꽃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 선생님, 혹시 이 펜던트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파티장 전체가 숨죽이며 그의 질문에 집중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강서연은 그의 질문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펜던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다만 꿈속에서 보았던 화려한 저택과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만 들 뿐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도움을 청하듯 이 이사를 향했지만 이 이사는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강서연에게로 집중되었고 특히 김민준의 눈은 강서연을 향해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 순간 강서연은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거대한 비밀을 홀로 마주해야 하는 극한의 압박에 처하게 되었다. 김태준 회장의 질문과 함께 파티장 전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강서연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목에 걸린 착꽃 펜던트에 집중되었다. 강서연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고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30년 동안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이 강제로 열리려 하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수많은 시선 앞에서 겨우 버티고 서 있었다. 김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무대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런 흔한 펜던트 하나로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 여자가 혹시 아버지께 접근하려는 사기꾼은 아닙니까? 30년 전 실종된 민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이런 천박한 총극을 벌이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말에는
강서연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박선영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민준의 옆에 서서 그에게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다. 김태준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의 무례함에 치를 떨었지만 강서연에게 집중하기 위해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닥쳐라. 민준아, 이 일은 너와 상관없다. 강서연은 민준의 모욕적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눈개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왜 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때 김태준 회장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길이 닿자 강서연의 머릿속에 강렬한 번개 같은 섬광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바스. 갑작스러운 강렬한 빛과 함께 그녀의 뇌리에서는 억압되었던 기억의 둑이 터져 나왔다. 마치 흑백으로 된 오래된 필름처럼 5살 이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면, 어린 강서연이 이 거대한 저택의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화려한 착꽃들이 만발한 정원에서 그녀는 작은 손으로 착꽃을 꺾어 머리에 꽂으며 해맑게 웃었다. 두 번째 장면, 어린 그녀가 김태준 회장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김태준 회장은 젊은 모습으로 그녀를 안고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에 착꽃 펜던트를 쥐어주며 말했다. 우리 민서, 이 꽃처럼 예쁘게 자라렴. 아빠가 늘 지켜줄 거야. 세 번째 장면, 파티가 한창이던 밤. 저택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린 민서는 아버지에게 안겨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섬광과 함께 굉음이 들렸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한 남자가 그녀를 안고 황급히 뛰쳐나갔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했다. 거대한 차들이 뒤엉켜 폭발하고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눈아픈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모든 기억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자 강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아, 아빠, 엄마, 민서. 그녀의 입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기억을 잃었는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김태준 회장은 강서연의 반응을 보고 감격에 벅차올랐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강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민서야, 내 딸, 민서야, 아빠다. 아빠가 미안하다. 널 잃어버려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고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다. 그 순간 파티장 전체는 거대한 침묵 속에서 경악에 휩싸였다. 김민주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강서연이 자신의 여동생 민서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강서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잃어버린 이름과 김태준 회장의 감격스러운 포옹은 모든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포와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의 야심찬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박선영 역시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이사는 감격스러운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온 민서. 그는 회장님과 민서가 마침내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다른 파티 참석자들은 처음에는 의심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강서연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고통스러운 회상과 김태준 회장의 절규, 그리고 이 이사의 감격스러운 표정을 보며 점차 진실을 믿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외심, 그리고 깊은 감동으로 바뀌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재회가 아니었다. 30년간 이 가족을 짓눌렀던 비극이 마침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와 선생님이 서로를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기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와 선생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파티장의 충격과 감격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아침, 대양그룹 본사는 김태준 회장의 지시로 발칵 뒤집혔다. 회장은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강서연이 30년 전 실종된 자신의 딸 김민서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또한 민서가 기억을 잃고 살아온 지난 세월의 아픔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녀의 존재를 존중해 줄 것을 모든 임원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김태준 회장은 냉철하고 단호한 어조로 김민준의 책임을 추궁했다. 민준은 강서연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던 시도,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 가족의 비극을 이용하려 했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에게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김민준, 너는 내 딸을 2번 죽이려 했다. 가족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과 신뢰를 돈과 권력으로 더럽히려 했다. 김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너는 더 이상 다항그룹의 후계자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너의 모든 직위를 해임하고 그룹의 모든 경영권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 김민준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고 그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양그룹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었다. 그의 아내 박선영 역시 남편의 몰락과 함께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김민준이 해임되자 이 이사는 김태준 회장의 명을 받아 민서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다. 30년 전 민서가 사라진 파티 당일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제기되었고 김민준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이사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서연은 김태준 회장의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여전히 지난 30년간의 삶과 갑작스럽게 되찾은 과거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지만 따뜻하게 자신을 보살펴주는 아버지 김태준 회장과 충직한 이 이사, 그리고 자신을 선생님에서 고모로 부르며 졸졸 따르는 지훈이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다. 저택의 모든 하인들과 직원들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태준 회장은 민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 했다. 그는 그룹의 주식 상당수를 그녀에게 양도하려 했고 주요 계열사의 요직을 제안했다.
그러나 강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는 아직 이 모든 것이 익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고 아빠를 만나고 싶었어요. 강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여전히 유치원 선생님으로 살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만약 아빠께서 정말 저를 위하신다면 제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 주시고 제가 그 재단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태준 회장은 딸의 성숙하고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래, 민서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아빠는 이제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는 대양그룹의 이름으로 대규모 아동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강서연을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어느 날 저녁 강서연은 김태준 회장과 함께 저택의 넓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민서야, 지난 30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가 널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김태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강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저를 키워주신 보육원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계셨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저를 아빠에게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 감사하다. 이제부터 아빠가 너에게 못해준 모든 것을 채워줄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김태준 회장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강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빠,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아빠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제가 아니에요. 아빠와 지훈이, 그리고 모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되찾은 부녀의 따뜻한 유대감은 차가웠던 저택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강서연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의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발견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서연, 이제는 김민서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되찾은 그녀는 대양그룹의 딸이라는 화려한 명성 뒤에 숨어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활짝 꽃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기억에 갇히거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지 않았다. 김태준 회장이 설립한 대한꿈나무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유치원 교사 시절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재단은 단순한 자선 사업을 넘어 하나의 교육 혁신 모델이 되었다. 민서는 전국 각지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유치원과 초등 돌봄 센터를 설립했고 소외계층 아동들에게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직접 재단의 현장을 찾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교사들과 소통하며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다. 어느 봄날 민서는 자신이 처음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작고
오래된 유치원을 다시 찾았다. 그곳은 이제 대한 꿈나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민서 꿈나무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과거의 낡고 허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밝고 현대적인 시설이 아이들을 반겼다. 그녀는 개원식에 참석하여 아이들과 함께 직접 색색깔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그녀의 가슴속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김태준 회장은 이제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대한꿈나무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민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가끔 민서의 유치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민서를 되찾은 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잃어버렸던 딸과의 재회는 그에게 삶의 마지막 의미이자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지훈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고모인 민서를 가장 존경하고 따랐으며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장차 재단의 일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그는 주말마다 민서의 유치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에게 민서는 단순한 고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과 배려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정신적인 스승이자 기적을 선물해준 존재였다. 김민주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몰락의 대명사가 되었다. 박선영 역시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 이사는 민서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재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민서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의 활동을 도우며 그녀가 나아가는 길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서는 민서 꿈나무 유치원의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깨르르 웃으며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는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착꽃 펜던트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이 펜던트는 잃어버린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기적적인 재회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희망의 증표였다. 그때 저 멀리서 김태준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곁에는 어엿한 청년이 된 지훈이가 부축하며 따르고 있었다. 김 회장은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서야, 네 덕분에 아빠는 생애 2번째 봄을 맞이하는 것 같구나. 민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활짝 웃었다. 아빠, 우리 모두에게는 늘 2번째 봄이 찾아올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요. 지훈이는 고모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고모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행복하게 웃는 세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착꽃처럼 따뜻하고 풍요로우며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랑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는 영원한 메시지로 남을 것이다.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